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죠. 제 남편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못 싸서 운동장을 뱅뱅 돌다가 물배 채웠다는 얘기를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제 남편이 그렇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중학교 때 새엄마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조금씩 살림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사람이에요. 정말 본인이 끝없이 일을 하기도 했지만 성격 자체가 악착 같은 면도 있습니다. 저랑 연애할 때도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너는 엄마 아빠가 도움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좋겠다. 그만큼 집에서 자기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자기가 그런 지원 없이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걸 속상해하고 그게 자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근 욕심도 많았어요. 연애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욕심이었어요. 지금은 나이 들면서 조금 나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남편은 버릇처럼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끝없이 불행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왜 죽 한 그릇을 두고도 이 맛있는 죽이 내 손에 있으니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내 팔자가 거지 같아서 이딴 죽이나 퍼먹고 있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비록 전복을 100개쯤 갈아 넣은 비싼 죽이어도 죽이라는 것 자체가 불행하면 다 불행한 그런 사람이요. 제 남편이 그랬거든요. 물론 그게 남편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살게끔한 원동력이 되기는 했지만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행복할 기회를 스스로 차내버리는 게 연애할 때는 몹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2번 정도는 이것 때문에 헤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울며불며 절 잡고 자기 인생의 유일한 빛이 너라는 둥,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라는 둥, 구질구질한 인생에서 처음 나타난 무지개를 놓칠 수는 없다는 둥, 어린 제 마음을 녹이고 달래는 가모니서를 하는 바람에 다시 만나서 결국 결혼까지 했지만 말입니다. 결혼 후에도 제가 비교하고 스스로를 달달 볶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티내고 하지는 않았지만 뭐 본성이 어디 가나요. 저도 어느새 그러려니 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지독한 사랑꾼은 아닙니다. 헤어진다고 하니 말만 저렇게 했지 평소에는 오히려 무뚝뚝한 편에 가까워요. 연애할 때도 항상 저보다는 일이 먼저였고 제가 그걸 이해해준다는 거 하나만으로 저와 결혼을 결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동생도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10살 차이 나는 아가씨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보통 오빠들처럼 여동생을 예뻐하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여동생이 저희 시어머니가 결혼을 하면서 데리고 들어온 이복 동생이라는 거를 알고는 조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동생이 들어왔을 때 제 남편은 중학생이었고 여동생은 어린 아기였잖아요. 그렇게 어린 아기가 동생으로 온 데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보통 질투할 것도 없이 그냥 예뻐하기 나름인데 남편은 여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여동생이 되게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조금 특이한 점은 있었어요. 뭐랄까 제 너머에 있는 뭔가 또 다른 거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남편한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가씨는 뭔가 되게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걸 보는 것 같아. 그랬더니 보통 그런 얘기에 별 반응을 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버럭 성을 내면서 그딴 얘긴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날 제가 소화불량에 다 걸렸을 정도였어요. 어찌나 남편의 반응이 격했는지 그 태도가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며칠 뒤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남편 욕도 좀 할 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몹시 곤란한 얼굴을 하시면서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던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한 번은 내가 너한테 얘기해야지 싶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될 줄은 몰랐다. 미안해. 미리 귀뜸이라도 좀 해줬어야 하는데.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걔가 우리 집안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지? 어머님 집안이요? 응, 내 얘기나 내 친정 얘기.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외갓집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평생 외갓집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 왜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오해 없이 들어줘, 응? 네, 무슨 말씀이시길래? 걔 자존심에 어디 가서 말할 얘기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얘기 한 거 알면 아마 난리 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무슨 얘기인데 그러세요? 어머님이 찬찬히 얘기해 주신 말은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어머니, 즉 아가씨의 외할머니가 정말 용한 무당이셨대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점집을 하는 그런 무당이 아니고 정말로 신기가 좋으신 분이어서 정재계에서도 따로 집으로 불러서 신점도 보고 사주도 풀어보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용하고 유명한 무당이셨다고 합니다. 재산도 그래서 꽤 많이 모으셨다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은 어렸을 때 막연하게 자기도 어머니 따라 무당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어느 날 그러시더랍니다. 신이 너를 건너뛰실 거야. 대신 네 딸은 언젠가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될 게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아가씨를 낳고 나서 깨달으셨대요. 갓난아이가 공중의 한 지점을 멍하게 보고 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님은 아셨다고 하네요. 우리 엄마의 신기가 내가 아닌 내 딸에게 왔구나. 대체 이걸 어째야 하나, 아이에게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고 싶진 않은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복잡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의 전 남편, 그러니까 아가씨의 친부가 갓 태어난 딸과 아내를 두고 떠나셨다네요. 딸아이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무섭다며 아무래도 난 너의 집안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셨대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알았다. 그놈이 네 길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걸. 보낼 놈은 보내야지. 어차피 비명객사할 팔자를 타고났어. 곱게 관짝 들어가 마누라 배웅받을 팔자는 아닌 놈이야. 시할머니가 정말 뭔가 보시기라도 한 걸까요? 정말로 어머니의 전 남편은 집을 떠난 지 1년 반 만에 행불자 변사체로 서해의 한 섬 해변가에서 발견되셨다고 했습니다. 듣는데 소름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머니, 안 무서우셨어요?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로 세상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쁜 영도 있고 그걸 어디서는 귀신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악령이라고 하는 거지. 신내림도 그래서 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물론 내가 받지 않았음 하기는 했지만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통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사람의 희망을 먹고 헛된 생각을 심어준 다음에 그걸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일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인식이 안 좋은 거지. 그런데 내가 본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열심히 자기한테 고통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말 목에 피가 터져라 기도하고 간절하게 굿하고 그랬던 분이었거든. 그러다 보니 나는 그건 또 그거대로 인정하는 거지. 그럼 옆에서 보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잘하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기댈 수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야. 다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지.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할 마음은 없어. 그런데 담담하게 얘기를 이어가던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먼 곳을 한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눈에 차오르는 눈물을 찍어내시고는 차분히 얘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아프더라. 몽유병에 걸린 것처럼 밤에 혼자 중얼거리며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혼자 앉아서 천장 구석 보면서 혼자 무서운 목소리로 뭔가 말을 하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는 가슴을 많이 쳤다. 아가씨가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사실 나도 걔를 잘 모르겠어. 어떨 때는 내 딸이지만 내 엄마 보는 것처럼 무섭기도 하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진심도 모르겠고 남들은 딸내미 사춘기 때문에 속이 뒤집어졌다는데 난 늘 30살 어른이랑 사는 것 같아서 원. 그건 또 그거대로 답답하더라. 하긴 저도 아가씨랑 얘기하다 보면 꼭 할머니랑 얘기하는 것 같을 때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걔가 신병을 앓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으니 내가 도울 수도 없고 여튼 그것도 답답한데 물어봐도 무슨 선문답 같은 대답이나 하질 않나.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럼 내가 자라면서 힘들었으니까 내 딸도 그럴 거라 생각한 거지. 솔직하게 네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 그래서 네가 남들과는 달리 좀 특이할 수 있다고 미리 말을 해줬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라고 물으면 어휴 그게 어찌나 복장 터지는 대답을 하던지. 왜요? 시어머니가 말해준 아가씨의 말은 80년쯤 산 도사가 하는 말 같았습니다. 다 자기 사는 대로 운명대로 가는 거야 엄마. 그냥 운명에 조용히 흘러가는 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야. 어머님이 해주신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우리 아가씨 일찍부터 철이 든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특이한 기운이 있는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달관한 듯이 구니까 당연히 네 오빠로서는 편하지는 않았을 거야. 게다가 그 일 이후로 무슨 일이 또 있었어요? 제 남편은 어딘가 이상한 아가씨를 끔찍하게도 싫어하고 괴물 보듯 피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가씨도 자기한테 그런 힘이 있다는 거는 몰랐을 텐데 남편이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나오자 희번덕하는 눈으로 자기 오빠를 보고 그러더랍니다. 다치겠는데?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남편은 무슨 학교 가는데 재수없게 그런 소리를 하냐며 자기 여동생한테 퉁박을 한번 주고는 집 밖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학교 교정을 걷다 어디선가 날아온 농구공에 남편이 맞았고 쓰러지면서 다리를 삐끗한 거죠. 그것도 단순히 삐끗한 게 아니라 잘못 접질러 넘어지는 바람에 4달간 깁스를 하고 다녔어야 했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깁스를 하면서 남편은 내내 너무나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여동생이 자기를 보면서 다치겠는데 라고 말했던 표정이 평생 잊혀지질 않는다고 했다 했어요. 그 이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여동생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늘 여동생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피했고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여동생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단 한 번도 여동생을 쳐다보지 않았대요. 남보다도 못한 서먹서먹한 관계의 남매였던 거죠. 그제야 남편이 왜 결혼 전에 여동생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제가 여동생에 대해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볼 때마다 그냥 특이하고 이상한 애야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가씨가 좀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운명은 자기가 원해서 타고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닌데 단지 타고난 것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라면
저는 아가씨도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오지랖인지 모르지만 어머님께 사실을 듣고 나니까 아가씨가 좀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눈초리를 모른 척하며 그날부터 아가씨에게 조금 더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가씨도 자기 오빠 눈치 보느라고 저한테 언니 하면서 못 다가왔지 몇 번 같이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나눠보니까 그냥 되게 평범한 이 시대의 귀여운 소녀소녀한 아가씨더라고요. 어머니와 얘기를 나눈 후에 아가씨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남편 몰래 밖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봤습니다. 같이 쇼핑도 하면서 다정히 지냈죠. 어머님도 나중에 그걸 하시고 저한테 따로 고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딸이 학교 다닐 때부터 애들한테 기묘한 분위기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별로 친하게도 못 지낸 거 마음에 많이 걸렸다고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가 아가씨와 함께 놀아주니 어머니로서는 너무 고맙고 자기가 죽어서도 저한테 꼭 은혜를 갚으실 거란 말씀을 계속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랬습니다. 아우, 어머님, 왜 죽는단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내가 오래 살 것 같진 않아서 그래. 그런데 이상하죠. 평소 다른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냥 어른이 하시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어쩐지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정말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싶기도 하고 기분이 묘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몇 달 뒤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췌장암이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시기였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라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작년에 건강검진 할 때만 해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옆에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평생 안 해도 건강한 운명의 사람이면 건강할 것이고 매년 건강검진하고 병원을 들락거려도 다치고 죽을 운명의 사람은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이게 내 타고난 운명이구나. 그렇다면 이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고 매 순간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앞에 있던 의사가 놀랄 정도로 현자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 어머니는 입원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님을 어떡하든 하루라도 더 살게 해드리려고 여기저기 병원도 알아보고 좋다는 건 갖다가 구해서 드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와중에 제 남편 참 쌀쌀맞더라고요. 어머님이 췌장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받은 얼굴을 한 남편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데? 나한테도 좀 말을 해줘. 머뭇거리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재산이 좀 많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한테 재산이 많다니.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얼마 없는데. 그게 우리 아빠랑 결혼하면서 친정하고는 거의 인연을 끊으셨는데 그 친정 부모님이 굉장히 장수하셨나 봐. 몇 년 전에 연락을 한번 받으셨대. 친정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다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남겨놓으셨다고. 유산 상속자라 못해도 몇십억은 받으셨다고 하더라. 세상에, 어머님은 그러면서 왜 이사도 안 가시고 저렇게 살고 계신 거야? 모르지. 아이 뭐 어쨌거나 나는 돈이 걔한테 다 가는 거는 용납을 못해. 걔라니? 아가씨? 친딸이잖아. 죽을 날 다가오면 아무래도 자기 핏줄이 먼저 아니겠어? 그런데 난 절대 한 푼도 못 줘.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 무섭고 단호해서 저는 사실 속에 남아있던 얘기는 채 하지도 못했습니다. 평소 자기는 친아들이 아니라며 정작 어머님이 필요할 때마다 선을 그었으면서 새삼 재산에는 탐내는 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너무 희번덕거리는 얼굴로 절대 아가씨에게만은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랄까, 말을 했다가는 저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이 무서운 얼굴이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평생 찾아가지도 않았던 어머니를 뻔질나게 찾아가면서 재산에 대한 부분을 졸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원을 갔더니 병실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세모 눈으로 보면서 너도 돈 얘기하러 왔냐라고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자 당황한 어머니가 아이고 얘는 그런 애 아니라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데 얘는 그런 애 아니라고 얼른 저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물어봤죠. 어머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민망해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걔가 계속 와서 재산 얘기, 돈 얘기만 하고 가니까 아마 할머니들한테 약간 밉보인 모양이야. 아우, 내가 확답을 안 해줘서 그런 거지 뭐. 어머님, 확답 주실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돈인데.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니? 어쨌거나 나중에 분란이 일어날까 봐 내가 정리를 하고 가긴 해야 되는데 어떤 놈도 주기가 겁이 나니 원. 어머님은 돈 주기가 겁이 난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님이 겁이 난다는 말이 절실하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저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인 줄 알았죠. 나중에, 아주 나중에서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거나 오랜 시간 친정과 연을 끊으셨다는 건 당신 부모님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임종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인데 덥석 유산만 받게 된 시어머니 마음이 어떨까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나저나 어머님 마음이 영 복잡하시겠어요. 부모님께는 가보신 거예요? 내 새끼 둘 합친 것보다 네가 낫다. 그래도 그거 물어봐 주는 건 너 하나구나. 혼자 슬그머니 다녀왔어. 어쨌거나 험한 꼴 안 보려면 내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괜히 너한테도 못할 짓이고. 어머니, 이 모든 건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면 다 해결되니까 어서 건강부터 챙기세요. 네?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는 게 저희는 가장 중요해요. 고맙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그렇게 얘기하는 어머님의 얼굴은 몹시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한편으로는 남편이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없는 집에서 자기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왔던 게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게 평생 한으로 맺혀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파서 누워있는 어머님께 와서 돈 얘기만 하고 갔다는 것도 좀 민망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평생 눈치 보고 살아온 아가씨가 그래도 재산 물려받은 걸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혼자 다 갖겠다고 덤비는 게 저로서는 별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슬쩍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재산은 반반 아니야? 세상에, 저는 남편이 저를 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납고 무서운 얼굴은 제가 남편과 연애 3년, 결혼 7년, 도합 10년 사이에 처음 보는 거였어요. 버럭 성을 내면서 갑자기 흥분을 하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다 지르더라고요. 그런 정신병자 같은 것한테 내가 한 푼이라도 줄 것 같아? 그거 쓸데없이 돈 생기면 어디서 무당질이나 하다가 집안 망신이나 시킬 텐데 내가 그 자금을 왜 대주냐? 정말 남편이 쏟아내는 폭언은 제가 듣고 있기가 다 힘들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듣다 잘못했다고 해버렸다니까요. 그만해. 알았어. 다시는 얘기하지 않을게. 당신 알아서 해. 당신 편한 대로 하라고. 그렇게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남편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사람이 글쎄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몰라도 귀신 들린 것처럼 희번덕하는 눈에 뭔가 앙다문 입,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못된 악귀 같은 그런 얼굴로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도 한편으로는 그냥 내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사람이 원래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느낀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 잘못이다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내가 남편을 예쁘게 봐야 남편도 예쁜 얼굴로 보이겠지. 하지만 제가 마음을 다잡는 것과는 별개로 아무리 봐도 남편은 점점 험악한 인상이 되어갔어요. 오죽하면 동네 아주머니가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그 집 남편 요즘에 무슨 일이 있어? 얼마 전에 지나가는데 나 자기 남편 아닌 줄 알았잖아. 세상에 어쩜 그렇게 얼굴이 변했대? 혹시 집에 무슨 우환 있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랬죠. 어머님이 사실 투병 중이세요. 그것 때문에 혼자 굉장히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얼굴에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화가 난 것 같던데? 하긴 걱정 많이 하면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변할 수도 있지. 근데 인상이 너무 무서워졌더라고. 원래도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튼 에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집에 우환이 있어서 걱정이 많겠어.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더 남편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봐도 그렇게 험악한 게 드러날 정도의 인상이면 정말로 얼굴이 많이 바뀐 거잖아요. 제 걱정은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가씨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면 아무리 늦어도 보통 하루 이틀 안에는 꼭 다시 전화가 오곤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가씨는 제 전화를 일절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한테 어떤 일이 있다라는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일방적으로 아가씨에게 안부 묻는 문자만 수십 통 보내는 거였죠.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왜 아가씨랑 연락이 안 되지라고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걔랑 연락해? 아니, 그래도 어머님 저렇게 계시니까 한 번씩 문자 주고받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연락이 안 되네. 그러자 남편이 험악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걔랑 연락되면 바로 나한테 말해. 알았지? 왜? 무슨 일 있어? 걔가 지금 내 연락 피하느라고 네 연락도 피하는 거야. 혼자서 엄마 돈 다 먹으려고 수쓰고 있어. 엄마 안 달라게 하려고 지금 잠적해가지고 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그래도 아가씨가 그럴 사람은 아니야, 자기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잔말 말고 연락 오면 바로 말해.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어요. 아가씨 얘기만 나오면 일단 사람이 이성을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종종 짜증을 내는 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버럭버럭 성을 낸 적은 없었는데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 잘못하면 한 대 얻어맞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조마조마한 시간이 며칠 흘렀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거였죠.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님은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시면서 딸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남편이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자기 엄마가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라지만 그렇게 쓰러졌으면 그래도 조금 걱정되고 힘든 내색을 보여야 되는데 남편의 첫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자기 딴에는 혼자 중얼거리느라 아무도 못 들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들었거든요. 이 기집애를 빨리 찾아야 유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남도 아니고 그래도 자기 엄마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유산을 걱정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게 소름이 끼쳤고 갑자기 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다 대고 제가 어떻게 그러냐고 따질 수는 없었어요. 마음 한켠이 뭔가 쎄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걸 아가씨한테 알릴 길도 없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언니, 저인 거 티내지 말고 슬그머니 나와서 전화 좀 받을래요?
아가씨였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혼자 친구한테 전화가 온 것처럼 그래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라고 인사를 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엄마 안 좋죠? 네,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이요? 언니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아가씨, 어서 말해봐요. 언니,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얘기 들으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생겼다는 얘기 들으면 집 밖에 나가지 말고요. 집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꼼짝 말고 집에만 있어요.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집 안에만 있어요. 꼭 비밀번호 바꾸고 누구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았죠? 아가씨, 무섭게 왜 그래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인지 말을 해봐요. 약속해줘요, 언니. 그럴 수 있죠? 꼭 그래야 돼요. 전화기 밖의 아가씨 목소리는 몹시도 간절해서 어쩐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애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씨에게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진짜 말해줄 수 없어요? 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미안해요. 미안해. 그리고 언니 옆에 되게 좋은 기운 있는 거 알고 있죠? 언니한테는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항상 언니를 잘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거나 힘들어하거나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알았죠? 아가씨, 진짜 무섭게 왜 이래요? 아가씨는 너무나도 이상한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떨떨한 얼굴로 끊긴 전화를 멍하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병원 밖을 걸어 나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친구인데? 아니, 나 저기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안부 전화를 했네. 걔 연락 없어? 걔? 아가씨? 걔한테서 연락 없었냐고. 없었어. 나도 너무 걱정되는데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 이 기집애 찾아야 되는데. 아유, 엄마 저렇게 되신 마당에 기집애가 재산 포기각서라도 써야 모든 게 다 수월하게 풀릴 거 아니야. 남편의 얘기는 저를 발끈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재산이 그렇게 중요해? 시끄러워.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평생 집안덕 한 번 못 보고 고군분투 애쓰면서 살아온 내 서러움을 알기나 해? 무당년한테 내가 한 푼이라도 뺏길 것 같아? 절대 못 뺏겨. 안 줄 거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남편이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 같았습니다. 어찌나 무섭게 으르르 딱딱거리는지 정말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하죠.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그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아가씨의 마지막 말이 귀에서 맴도는 겁니다. 집 비밀번호 바꾸고 절대적으로 집에 혼자 있으라는 말이요.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상하게 뇌리에 남더라고요. 그날 저녁 오후에 남편은 급하게 집 밖을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상을 치르게 돼서 거기를 좀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엔 못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보통 집에 이렇게 편찮으신 분 있고 우환이 있으면 상가는 안 가던데 꼭 가야 돼?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비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미신 같은 말만 듣고 와서는 너도 무당이냐? 제발 와달라고 택시까지 보냈는데 그럼 안 가? 저한테 무당이냐고 한 말에 조금 기분이 상해서 갔다 오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은 거리가 멀어서 오늘 밤에는 상가에서 밤 샐지도 모르겠다며 기다리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나간 후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실 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 비 오면 길거리를 걷기도 하고 비 오는 거리에서 이것저것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내리는 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원래 잠이 많아서 밤새는 일 같은 거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숨도 못 자면서 남편도 안 들어오니까 계속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 한 통이 없어서 걸어봤지만 받지도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으니 점점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날이 밝았는데도 뭔가 으슥하니 떨리는 느낌은 가시지 않았어요.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라도 오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향미 씨랑 무슨 관계실까요? 저희 아가씨인데요. 왜 그러시죠? 죄송한데 여기 강한대병원인데요. 사체 확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체 확인이요?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저희 아가씨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지난밤에 변사체로 발견되셨습니다. 변사체요? 그럴 리가요. 어제 낮까지만 해도 저랑 통화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분이라서 저희가 전화드린 거예요. 말도 안 돼. 혹시 다른 가족분들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혼수 상태셔가지고요. 근데 잠깐만요. 새언니라고 하셨죠? 그럼 오빠분도 같이 계신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순간 남편이 있다는 얘기를 선뜻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겁이 더럭 났습니다. 네, 어제 장례식장 간다고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장례식장이요? 혹시 어디 장례식장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들어오면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제가 지금 문자로 제 연락처랑 이름이랑 명함이랑 보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말씀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경찰과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밤에는 워낙 천둥번개가 강해서 못 들었는데 제가 보낸 문자가 집 어딘가에서 떼릉하고 울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여기저기를 뒤져봤더니 책상 서랍 안에 남편의 핸드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간다는 사람이 왜 핸드폰을 두고 간 것인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대화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핸드폰 안에는 제 남편이 정말 지속적으로 아가씨에게 협박을 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없애버리겠다느니 당장 포기각서를 쓰라느니 너 같은 게 무슨 유산에 욕심을 내냐느니 등등 엄청난 문자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문자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없다가 어제 오후 4시경 즉 남편이 장례식장을 가야 된다고 나갔던 즈음에 아가씨로부터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할 테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포기각서를 받아가라는 그런 문자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이 문자를 받고 나간 거고 전화기를 일부러 놓고 간 건지 아니면 실수로 놓고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간 건 분명했죠. 갑자기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아가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혹시 아가씨의 죽음에 남편이 관련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정말 복잡한 생각 때문에 손발이 덜덜 떨려왔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제 아가씨가 저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꼭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혼자 집에 없는 것처럼 들어앉아 있으라는 말이요. 저는 어쩐지 아가씨가 한 말을 꼭 지켜야 될 것 같았습니다. 얼른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숨죽여 집 안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전화기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얼마 안 있어 남편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어쩐지 남편의 부탁으로 거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니 제 전화로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몇 번 안 받았더니 조금 있다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어디니? 왜? 잠깐 나와 있는데. 김서방이 너 전화 안 받는다고 자기한테 전화 좀 해달래. 자기가 전화를 놓고 갔다고 너한테 조금 아까 건 전화번호로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 친구 번호라고 급하대. 핸드폰 집에 놓고 왔대나 봐. 너 몰랐니? 엄마, 미안한데 김서방 전화 당분간 엄마 안 받았으면 좋겠어. 아빠한테도 받지 말라고 해. 너희 싸웠니? 어쨌건 엄마가 전화를 받으면 내가 크게 곤란해지니까 그냥 받지 말아요. 아유, 얘네들은 초등학생도 아니고 뭘 전화를 안 받는 걸로 시위를 해. 어쨌건 알았다. 그럼 나도 당분간 김서방 전화 안 받을 테니까 얼른 화해해. 어머님 편찮으신데 이렇게 자식들이 싸워야 되겠어? 아우,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일단 전화 끊고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그렇게 저는 엄마랑 전화를 끊은 후 꼼짝없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되지 않아 집 밖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비밀번호를 탁탁 누르는데 그 소리 하나하나가 너무 끔찍하게 무서웠습니다. 몇 번 누르다가 비밀번호가 안 눌리자 밖에서 아이씨 아이씨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문을 두들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오히려 옆집 사람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편이 밖에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혹시 제 집사람 오늘 안 나갔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전화기도 없고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집 비번도 바뀐 것 같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자기가 열쇠공을 부를 테니까 이 집에 자기가 산다는 걸 증명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준 걸 알면 정말 남편이 절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를 살았던 건 맞지만 이사를 간 건지 아니면 이혼을 한 건지 그건 나도 모르겠고 무슨 사연이 있어서 번호를 바꿨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함부로 그런 거 증명해줬다가 나중에 곤란한 일 엮이기 싫어요. 그냥 알아서 해결하세요. 내심 열쇠공이 문을 열면 어쩌나 몹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 덕에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 반박도 못하고 한동안 밖에서 씩씩거리던 남편이 어슬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누군가 남편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예요? 뭐 하시는 건데요? 경찰입니다. 경찰이 왜요? 간밤에 김양미 씨 만나셨죠? 내가 걔를 왜 만나요? 이상하네요. 김양미 씨 전화기에 남아있는 정보로는 마지막에 오빠랑 만나기로 했던데요. 아니, 만나자고 한 건 맞고 약속 장소로 간 것도 맞는데 안 나왔어요, 걔가. 그래서 지금 허탕치고 오는 길인데 뭐 왜 그러는데요? 김양미 씨 변사체로 발견되셨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잠깐 저희랑 가주셔야겠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반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서 저는 혼자 덜덜 떨고 있었죠. 대체 이 드라마 같은 일이 왜 저한테 벌어지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은 확실히 장례식장에 가지 않은 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아가씨를 만나러 간 것도 확실했죠. 그런데 아가씨는 남편이 자기한테 나쁜 짓을 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신기가 있어서 남편을 조심하라고 하고 저한테 집에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말라고 한 걸까요?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다시 남편의 전화기를 들고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보낸 문자 중에 몹시 이상한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빠는 억울해야 돼. 오빠의 억울함을 위해선 난 뭐든 할 수 있어. 이때까지 나한테 했던 모든 거
억울하게 통곡하며 살게 해줄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누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억울해야 된다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대체 왜 억울해야 한다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남편이 경찰서로 간 후 별도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가서 조사를 좀 같이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너무나 불안했지만 그래도 경찰이 있으니 좀 낫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일단 경찰서로 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이 버럭 성을 내더라고요.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냐는 거겠죠. 초췌한 몰골을 보니 남편은 뭔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 아가씨에게 전화를 받았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아가씨 말대로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경찰이 화들짝 놀라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피해자가 자기가 나쁜 짓을 당할 걸 알고 있었단 건가요?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계획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없다라고 펄쩍 뛰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가 아는 남편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까지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 얘기를 듣고 이미 경찰들은 남편이 계획적으로 아가씨에게 해를 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굳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며 계속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어디 갔던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핸드폰이라도 갖고 갔으면 위치 추적이라도 돼서 이렇게 억울한 일도 없을 텐데 하필 핸드폰도 놓고 가서 택시 보내준 거 타고 가서 내렸는데 아무도 없잖아. 기다리다가 날이 어두워졌는데 그 허허 벌판에 뭐가 있어야 말이지. 핸드폰도 없고 할 수 없이 민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 걸었거든. 내가 당했어. 당한 거야. 사실 남편의 말을 증명해 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억울하다는 소리를 계속할 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가씨에게 재산을 한 푼도 안 줄 생각이었어? 당신 정말 돈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가슴을 팡팡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우 진짜. 내가 정말 창피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 기집애가 엄마한테 돈 뜯어내서 신당을 차리려고 했어. 어머님께 큰돈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아가씨는 자기 신당을 차리고 싶다며 어머님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신당까지 차려서 본격적으로 무당을 하는 게 싫으셨던 거죠. 게다가 시할머니처럼 정식으로 신내림 받고 사람을 위한 무당이 아니라 어머님이 혐오하시는 돈 뜯어내는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하신 듯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신당을 차려주지 않으려고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남편을 저주하기 시작했다네요. 다 오빠 때문에 이런 거야. 엄마가 원래 이 세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빠가 너무 펄펄 뛰니까 엄마가 오빠 눈치 보느라 이런 거잖아.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남편에게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사람인지라 저주가 너무 듣기 싫었고 그래서 억하심정에 너 같은 애한테 자기가 한 푼이라도 재산을 줄 것 같냐고 그렇게 나왔던 거래요. 근데 또 남편의 말을 듣고 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 수가 없으니 제가 뭐라고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오해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모를 의심을 받은 채 계속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혼수 상태에 빠진 어머님 건사하랴 남편 챙기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속상한 마음을 어디 말할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말하면 기절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말하면 그거는 제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혼수 상태에 빠진 시어머니 옆에 가서 혼자 죽죽 울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제 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한동안 호흡기에 의존해서 숨만 쓱쓱 쉬고 계셨던 어머님이 눈을 뜨신 거였죠. 정신 차리신 어머님의 첫마디가 아가씨의 안부를 묻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뭔가 알고 계신 건가, 혼수 상태에서도 다 듣고 계셨던 건가 싶어서 울면서 아가씨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결국 지 오빠 발목 잡으면서 그렇게 갔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힘들게 천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아가씨가 어머님을 찾아왔었대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자기 신당 차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악귀가 돼서 엄마랑 제 남편을 끌고 올 거라고 협박하면서 잘 살고 싶으면 자기한테 신당 차릴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어머님이 거절하시자 아가씨가 몹시 무서운 눈으로 어머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그렇게 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엄마 뱃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엄마가 더 공들였던 자식 어떡하든 망하게 할 거야. 어디 두고 봐.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병원으로 온 경찰은 자초지종을 듣고 어머님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게 혹시 따님이 꾸민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생을 저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해주세요. 누가 봐도 타살 같은 정황이라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다시 한번 제대로 부검하고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경찰 조사 결과 아가씨는 스스로 생을 저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정황을 남편에게 안 좋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복수하듯 그렇게 스스로의 목숨을 내놓은 거죠. 결국 남편을 파멸시키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건 거였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결정이었고 저는 아가씨가 저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고 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나보고 그래도 여동생인데 조금 친절하게 해주지 그랬냐고 했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했던 너무나 많은 행동을 봐왔어. 동네에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없어지면 항상 내 동생이 근처에 있었고 아이들이 다치거나 어딘가에서 떨어진 근처에도 늘 내 동생이 있었어. 그 아이는 자기가 신내림을 받을 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지만 그냥 그거는 핑계였을 뿐 몹시 잔인하고 약간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것뿐이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 아이와 어울리는 게 싫었어. 굳이 말하지 않았던 거지. 근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게다가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까지 접근했을 줄도 몰랐고. 미안해. 그래도 나는 당신 말을 더 들었어야 하는데 내가 뭐에 홀렸었나 봐. 걔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였어. 기묘한 분위기로 누군가를 홀린다는 거. 어쨌든 그래도 어머님 덕에 모든 오해가 풀리고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당신이 너무 고생이 많았네. 의심해서 미안해. 그때 문 안 열어준 것도 미안하고. 제 사과에 남편은 그럴 수도 있다며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로 약속했어요. 뭔가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으려면 일단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한 게 우선이겠더라고요. 그래야 사소한 오해가 쌓여 큰 사건으로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부부가 배운 교훈입니다. 이후 어머님은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계세요. 아가씨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어머님도 어렴풋이 아가씨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에 금방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럼에도 워낙 앓고 계신 병이 깊어서 여전히 병원에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후로 가끔 어디선가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이해해서 제가 남편이 없는 동안에는 친정에 가 있거나 아니면 어머님과 함께 있으라고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희한한 건 남편이 그 이후로 집안 원망도 안 하고 돈에 대한 욕심도 많이 내려놨다는 겁니다. 큰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겠죠. 사실 그 점에서는 아가씨한테 조금 고맙기도 하네요. 부디 안식을 찾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